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1등, 2등, 3등. 랭킹 매기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40여 명이 되는 역대 대통령을 랭킹 매기는 그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충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고요. 2등은 조지 워싱턴, 프랭클린 루스벨트 또는 토마스 제퍼슨, 요 사이는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민족이라는 이 기반이 만들어지는 모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의 활동 공간으로서 정해졌다. 그 속에서 한국어가 우리의 국어가 되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미풍양속이 같고 습관도 같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이 만들어졌다. 소위 민족주의 의식이 생겼다. 그 바탕에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도적 역할을 한 분 중에서 한 분이 가장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태종무열왕은 삼국통일의 지도자죠. 외교를 목숨 걸고 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구려, 일본, 그리고 드디어 당나라로 가서 태종과 담판을 해서 나당연합, 신라당의 연합, 동맹을 만든 것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김춘추처럼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외교관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나당연합을 만든 김춘추, 그 기반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이 가장 위대한 외교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김유신이 우리 민족사 최고의 인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문무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태종무열왕, 김유신, 문무왕 이 3원훈이죠.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태종무열왕은 외교, 김유신은 군사, 그리고 문무왕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통일을 마무리 지은 정치가였습니다. 보통 이런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러시아가 1860년, 70년 이 무렵에 독일 통일을 주도할 때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헤름 1세 왕이죠.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몰트케 장군이었습니다. 프러시아의 통일은 프러시아 군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 수상으로서 정치 외교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김유신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은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군인을 꼽으라면은 삼국시대는 당연히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79가지 살았으니까 요새 한국 나이로는 막 8가지 산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고려를 대표하는 장군은 저는 김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방경. 김방경 장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몽골 고려군의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원정했던 이분 또한 오래 살았습니다. 89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장군은 이순신.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군은 누구일까요?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순수 군인은 아니죠. 정치 군인입니다. 김유신은 장군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군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통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인이 영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역사적 역할을 한 4명의 장군이 있다면은 김유신, 김방경, 이순신, 박정희인데 이 타입이 좀 다릅니다. 김유신, 박정희는 정치군인입니다. 김방경, 이순신은 왕에 충성했던 순수한 군인입니다. 순수한 군인이 좋고 정치군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군인이 정치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삼국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시대 때의 권력자이기도 했던 김부식이가 쓴 정사입니다. 정사. 원래 정사는 그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고려의 정사는 조선시대 때 정인지, 김종서 같은 분이 쓴 거죠. 조선조에 대한 정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는 매우 정확합니다. 그 기록이 12세기에 써졌는데도 정확합니다. 그것보다 한 400년 먼저 써진 일본의 정사가 일본 서기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 차이도 있겠지만 일본 서기에 비하면 삼국사기는 매우 이성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반드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한국인이라고 자처할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사기 읽어보셨습니까? 읽지 않았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 한국의 역사는 국가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 한 2000년, 우리 민족사는 한 2000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국가 중심입니다. 그 2000년의 역사 중에 삼국사기가 담고 있는 시간이 10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읽지 않고는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가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다. 그리고 신라 중심으로 썼다. 편향된 것이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역사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선입감을 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저로 하여금 나이 50 넘도록 삼국사기를 읽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교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원전을 읽으라고 해야지 원전이 좋다 나쁘다 하는 편견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이렇게 폄하하면 그 결과로서 많은 한국인들이 삼국사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난중일기는 열심히 읽는데 난중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삼국사기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에 큰 결함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게 읽은 만큼 감동은 컸습니다.
정사답게 당대 최고 지식인이 쓴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이게 절대로 사대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앞세웁니다. 우리. 그리고 그 책의 편찬 방식이 중국처럼 아주 당당하게 고려시대에 썼으니까 고려는 뭐 중국의 조공하고 굴종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조선과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중국과 맞먹는 나라가 여기 있었다는 그 전제하에 이 책의 편집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중국의 변방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라 중심으로 쓰였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신라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죠.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신라가 가장 오래 발전했고 큰 인물도 신라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더라도 백제 고구려를 에서 폄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가야사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야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삼국으로만 규정을 했느냐? 왜 가야를 한민족 역사 속에 넣지 않았느냐? 가야와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죠. 금관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다음에 그 왕족들이 신라의 지배체제에 순응하여 김유신이 출세한 경우죠. 이 삼국사기 중에 통일신라 부분을 읽고 있으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요사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또는 로마 시대 때나 중국 전국시대 또는 일본에서 등장하는 그런 군인정신이 충실한 사람, 무인들, 자주정신이 강한 사람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는, 경쟁하는 이런 아주 다양한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 통일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신라가 당을 이용하고 또 그 당과 맞서서 통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왕 중심으로 쓰여지다가 뒷부분에 열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전이라는 편집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기 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도 보면 끝에 가면은 왕은 아니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뒷부분, 열전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그것은 김부식이가 삼국의 제1인물을 왕을 빼고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그 서열의식과 관계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열전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또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열전 부분에서 김유신은 상중하를 차지하는데 이걸 합치면 200점 원고지로 한 100장, 200장, 100장, 한 150장쯤 되는 단편 소설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인데 이 열전 부분에 김유신 부분은 수십 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김유신을 최고 인물로 본 거죠. 최고 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에 대한 이 언급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읽어보면 김유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도 난중일기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기록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생동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격, 단점, 버릇,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것이 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김유신, 따라서 김유신 열전에는 인용할 대목이 많습니다. 김유신이 어릴 때, 어릴 때보다 소년기 때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신성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소년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소년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적국이 무도하여 이리와 범이 되어 우리나라를 침묘하니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면 마음과 머리가 아픔으로 어른께서는 저의 정성을 민망히 여기시어 방수를 좋은 술책을 뜻하는 거죠. 방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17살 때 석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타난 난성이란 도사에게 김유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아프. 그러니까 자기와 나라를 같이 일체화시켰다는 뜻이 있겠죠. 김유신이 발언 중에 또 이런 것입니다.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땅이 신라까지 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루어진 의전회의에서 김유신이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저는 가끔 자주 인용합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떠나는 김흠순, 이 동생입니다. 김인문 두 장군이 김유신을 찾아와가지고, 요 장군이 김유신입니다. 이때 나이가 70 넘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때 김유신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삼국사에 적혀 있습니다. 무릇 장수가 된 자는 나라의 간승이요 임금의 조와 어금니입니다. 어금니로서 승부의 결단을 시석, 화살과 돌입니다. 시석 가운데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로는 천도를 얻고 가운데로서는 인심을 얻은 후에라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충절과 신의로서 살아있고 백제는 오만으로서 망했고 고구려는 교만으로서 위태하다. 지금 우리의 고dom으로서 저들의 굽은 곳을 친다면 뜻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군인된 사람들의 자세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의 간성이고 임금의 어금니다. 임금의 수단이라는 뜻이죠. 승부의 결단을 화살과 돌이 오가는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천도를 얻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천도. 그리고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의 정직으로 저들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 우리의 정직으로 저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 이것도 아주 함축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유신이 나의 병에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문무왕이 병문안을 놓았습니다. 그 문무왕에게 남긴 김유신의 유언이죠. 일종의 유언이라 할까 당부라 할까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열전 부분에.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우매함과 불초함으로 어찌 국가에 이익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밝으신 성상께서 의심치 않고 맡겨서 변함이 없었기에 조그만 공을 이루어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으니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지나 또한 소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계승하는 임금이
처음은 잘하지 않는 리가 없지만 끝까지 다 하는 일이 적어 누대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수성 또한 어렵다는 것을 염려하시어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조정은 위에서 화평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안정되어 재앙과 난리를 만들지 않고 국가의 기초입니다. 국가의 기초가 무궁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지네요. 우선 권력자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참 없다. 이 소인, 아침배를 멀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잘 되려면 조정이 화평해야 된다. 권력 엘리트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야 백성은 아래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의 차남이 원술입니다. 김원술이죠.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불리하니까 후퇴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김유신으로서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느냐? 왜 죽어야 할 그래서 김유신이 아들을 목을 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말렸습니다. 이 도망친 것도 아니고 져서 작전상 후퇴한 건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유신이 아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의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김유신이 죽고 원술이 다른 전투에 나가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더니 어머니가 나가서 원수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못 만나게 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절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는 김유신의 부인이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는 삼종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세 가지 따를 의무가 있는데 지금 내가 홀로 되었으니 마땅히 자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원술 같은 자는 이미 선군, 죽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선군의 자식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의미가 되겠는가.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원술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어떤 인물을 쭉 쓰고는 사마천에 쓴 사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물 평을 합니다. 이 김부식은 열전 부분에서 김유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인물평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신라에서 김유신을 대하면 친근하여 틈이 없었고 맡겨서 변함이 없었고 꾀를 쓰려 할 때 이를 들어줌으로써 부리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지 않게 하였다. 신라가 김유신을 대하면 친근하여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와 김유신이라는 대장군이 일체가 되었다. 김유신이 하자는 대로 나라가 뒷받침했다. 꾀를 쓰려 할 때 이를 들어줌으로써 부리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지 않게 했다. 원래 이 인재들은, 엘리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상관이나 나라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김유신의 경우에는 김유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 이 국가, 왕, 그리고 김유신이라는 장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김유신처럼 행복했던 군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딱 반대되는 사람이 이순신이죠. 이순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싸우는 이순신을 불러서 고문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군인을 알아준 시대에 태어난 김유신의 행복이죠. 그리고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던 이순신의 이 불행인 것입니다. 김유신은 그리하여 성공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생애를 표현하려면 비장한이란 말보다는 장엄한, 파노라마 같은 장엄한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김유신은 장엄한 생애를 산 군인이고 이순신은 비장한 생애를 산 군인이죠. 장엄하든 비장하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점에서는 같지만은 김유신은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그 대가를 본인도 받고 후손도 받아서 아주 후손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김유신은, 이순신은 마지막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 죽은 지 한참 되어서 제대로 정조 시절에 와서 그 제대로 복권되고 박정희 시절에 현충사를 짓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영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엄한 생애를 산 김유신, 비장한 생애를 산 이순신. 앞으로 이 군인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